이지스 2026 지오피지컬 AI를 발표해 주실 이지스의 CTO 최형환 부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천정 조명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아까 저기 입구에서 손님들 맞이하고 있으니까 약간 결혼식장 같은 분위기. 그래서 배경음악이 결혼의 중국이 좀 깔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안 깔리네요. 네, 지오피지컬 AI.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로운 서비스의 이제 그 시작을 열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이제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게 지오피지컬 AI이고 이 발표 내용에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하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공식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면 얼마 전에 저기 구글어스에 보정밀 데이터 그 전달권에 대해서 뭐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저희 쪽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원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본 플랫폼이 디지털어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디지털어스는 사용자들이 사용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멀티맵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구글 어스를 이미지를 배경으로 깔아서 어스를 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우리 지리온이 제작한 데이터를 깔고 쓰고 그 다양한 배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지도를 안 바꿔도 되기 때문에 원래 편리한 입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반도체가 물리적 국가의 기관 산업이듯이 디지털로서 원천 기술을 가진 저희 기업은 이제 국가에서 중요한 디지털 기관 산업 역할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그 AI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AI를 도구로 쓴 이유는 저희가 말하는 목표는 디지털 트윈이 누군가에게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AI를 도입했고 어떤 식으로 도입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CBS 2.0의 영상입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거의 풀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뒤에 보시면 영화의 원래 엔딩 장면에 뭘 죽어야 되는 주인공을 살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마블 캐릭터나 디즈니 캐릭터가 만날 일이 없는데 서로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이게 작년에 출시된 1.0은 뭐 나왔지만 이슈가 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딱 1년 만에 다시 출시한 2.0은 이 물리적 현상하고 법칙 그리고 카메라가 주요 감독들이 사용하는 카메라 앵글 이런 것들이 다 합숙돼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을 받게끔 제작됐습니다. 이미 이제 소라 서비스 할 때도 특이점을 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대중화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논란이 많았던 AR을 쓰니 안 쓰니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만 결정이 남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되는 AI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질의를 하면 얘 답변이 거의 듣지를 못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강이 잘 보이는 아파트는 10층 이상 매물은 어디 있냐고 물어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멀티모달의 개념은 사람의 인공지능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듣고 하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간은 멀티모달 학습 데이터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 기대해서는 안 되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은 2018년도부터 AI를 저희 플랫폼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을 쓰다가 챗GPT가 이제 2022년 11월 30일 날 첫 서비스를 오픈했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던 중 좀 전에 보신 공간 인지 능력이 아주 떨어지던 걸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가진 기술을 동원해서 공간을 이 LLM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로 전환해서 학습시키는 모델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출원하면서 향후 또 2년 동안 이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 플랫폼 전면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이 할 수 없었던 분야를 AI가 지원하고 다음에 AI가 할 수 없던 부분을 디지털 트윈이 지원하는 구성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공간과 데이터를 동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원래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가지고 있던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상위단에 2개의 레이어를 더 추가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LLM 레이어랑 그 다음에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에이전틱 오토메이션 파트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오피지컬 AI를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로봇을 컨트롤하는 걸 피지컬 AI라고 하듯이 인공지능이 저희 디지털 트윈 어스를 컨트롤하는 것을 지오피지컬 AI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 화면은 세계 3대 국제 학술대회, 그러니까 유럽에서 열리는 EGU, 아시아의 AOGS, 미국에서 열리는 AGU 논문 발표 포스터를 사진을 찍은 거군요. 무작위로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고 계속 걸어가면서 찍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논문에 거의 대부분이 지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고 GIS면 공간정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사실 저희 플랫폼은 이 목적 때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배경으로 다양한 어스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지털 어스가 3차원 지형을 지원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고정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을 했고요. 사용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이 위에 다양한 산업 기반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업로드가 돼서 서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업 기반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외 국제 표준 데이터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진 API들을 전부 공개해서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더 한 발 나아가자 하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은 이 분야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도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플랫폼의 총 5개 파트, 데이터 구축부터 활용까지, 서비스 개발부터 활용까지 좀 5개 파트의 AI 모델을 적용했고 하나씩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변환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엑셀 파일입니다. 이 엑셀 파일을 이제 디지털 어스에 올리려면 원래는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원래 기존 플랫폼은 데이터를 플랫폼에 던지면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이 알아서 변환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들이 해야 될 일이 어느 필드가 좌표 필드인지, 그 다음에 인코딩은 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필드를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PY로 보여줄 건지, 그러면 또 좌표계는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은 얘를 쉽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은 이 좌표계라는 말도 잘 모르고 인코딩이라는 용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의 원래 기존의 데이터 변환 모듈들을 AI한테 전부 다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AI가 제일 잘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이해해서 어느 필드가 좌표인지 이런 것들은 잘 찾아내니까 이렇게 두 파트가 협업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좀 전에 같은 파일을 던져보면은 사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AI가 어떤 필드가 좌표 변환에 필요한 필드인지, 그 다음에 어떤 필드를 사용자한테 시각화시키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자기가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지도 위에 올려서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AI와 디지털 트윈이 협업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되는 데이터의 10% 정도가 표준화된 데이터고 나머지 90%는 비표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치구 해서 구 이름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수량이 이렇게 나오는 파일입니다. 아주 심플한 파일인데 이 파일을 AI한테 이해시키면 AI가 어느 게 위치 정보라는 걸 힌트를 얻습니다. 그 힌트를 얻은 것을 기반으로 다시 디지털 트윈 쪽에 넘기면 디지털 트윈의 지역 코딩 모듈이 위치를 알아냅니다. 이 둘이 협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방금 그 파일을 던지면 알아서 위치를 시키고 어느 필드가 속성을 표출해야 될지를 다 정리를 해서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90%의 데이터까지 AI를 통해서 사용 범위를 저희들이 훨씬 넓혔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 변환 쪽에 꼭 필요했던 전문가 영역에 몇 가지 항목들을 다 지워서 일반화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활용 파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거의 했던 연구 사업들의 대부분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 위치 기반으로 시각화돼야 데이터에 대한 패턴이나 이걸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공유 가능하려면 서로 같은 형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거 개발할 때 작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제 저런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만들었던 내용들을 전부 AI한테 학습시켜서 어떤 데이터는 어떻게 시각화하는 게 제일 좋은지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이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한 AI를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파일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때는 센서 데이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물은 보통 데이터가 딱 거의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위치, 속성, 시간 요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AI가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시각화시키는 게 제일 나을지를 결정을 합니다. 얘가 이제 시계를 가진 데이터라는 걸 판단했고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데이터 자체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해저지형,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는 해저지형 중에서 우리나라만 딱 떼와서 변화를 시켜봤습니다. AI가 지형 데이터라는 걸 인식하고 어떻게 표출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추천을 하게 되고 사용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 변환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반드시 개발을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AI가 뒤에서 개발을 대신해주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오후 세션에서도 발표하겠지만은 네덜란드 국책 연구기관인 TNO랑 도로와 기상과 관련된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 없이 한번 이 시스템에 적용시켜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에 강우량이 지나가는 데이터를 다 인시해서 저런 식으로 시각화를 AI가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저희가 전문가 영역의 어떤 두 가지 영역을 없애서 일반화시키는데 또 나아갔습니다. 전에 CES 2026 다녀왔거든요. 1월달에 거기에 이제 삼성관을 들렸는데 물론 이제 큰 TV에 뭐 얇아진 액정, 선명한 화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갔던 거는 TV에 리모컨을 두고 지금 보는 장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TV가 다음처럼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에 대한 이 채널이 이제 어린이한테 안전한가 하는 질문을 하니까 관련 내용으로 이제 질문과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이렇게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인상 깊게 남았냐면은 옛날에 TV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컴퓨터를 켜거나 노트북 앱을 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질문하면 TV가 알아서 답변을 해주니까 제가 앱을 실행시키거나 컴퓨터를 켜거나 웹서핑을 하거나 하는 과정이 점점 생략되어 간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하게 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몰라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더 이상 이제 사용자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걸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미래는 LLM이 호출하지 않는 서비스들은 다 사장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아까 변환 파일을 챗GPT한테 던져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도 위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각을 합니다. 구글은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미나이에 이번에 던져봤습니다. 제미나이에 던져보니까 아까보다 낫습니다. 네. 지도 기반 시각화를 시키긴 하는데 단순한 몇 개의 점만 그리고 이제 맙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우리가 AI는 기존 다른 서비스와 달리 얘한테 사용법을 물으면 답변을 해줍니다. 얘한테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물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능력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예. 다른 플랫폼에서 하라고. 여기서 자기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지도 서비스는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까 하는 수준이 딱 저 정도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멀티모달이니까 이미지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던지고 한강 이 잘 보일 아파트 찾아달라니까 오른쪽처럼 이미지를 그려주더라고요. 이게
텍스트에 생긴 할루시네이션이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와서 없는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답변을 낼 수 없는 것들은 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답변을 하려고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MCP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형 모델이 지원하지 않는 다른 도구들을 외부에서 끌어다 들 수 있도록 중간에 표준을 넣습니다. 그래서 MCP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플랫폼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저 지원을 맞춰서 챗GPT를 통해서 저희 데이터를 보는 걸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챗GPT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이제는 얘가 저희 플랫폼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링크를 보여주고 그 링크를 따라가면은 이미 저희 서버 쪽으로 연계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자한테 데이터가 바로 보여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과 저희 플랫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희는 이제 개발자 센터를 올해부터 출시합니다. 여기서 앱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들어가 있는 앱, 저희 쪽 그 API를 학습한 AI가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소스 지원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앱은 저희 플랫폼에 바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로 변환돼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챗GPT가 호출하는 부름에 응답하는 서비스로 전환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개발자들한테 보다 쉽게 디지털 트윈 앱을 만들고 기존 AI 서비스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에서 일반인으로 옮기게 되었으니까 개발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블록 코딩입니다. 블록 코딩은 아시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로봇 같은 걸 개념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단위의 블록을 쌓아서 어떤 알고리즘을 실현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트윈 도구들을 전부 다 블록화 시켜서 작은 블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한 번 만들어진 여러 이제 블록 알고리즘들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코딩을 하지 않고도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저런 내용을 넣으니까 AI가 이렇게 표현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기존 코딩보다는 저렇게 블록만 잘 쌓으면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아주 작은 블록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아주 제일 간단한 블록을 보면은 카메라 위치 이동이라는 블록은 특정 점을 찍으면 이제 그 점으로 가는 이제 블록입니다. 이 블록을 이제 올리고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 이 블록들을 쌓아서 이 디지털 트윈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만든 블록들을 한번 코딩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전국 소방서 위치를 받아가지고 그 소방서 반경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사지대가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찾아냈는데, 아무런 개발 없이 저런 블록들만 쌓아가지고 지금처럼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래는 개발을 전부 다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해야 됐지만, 단순한 저 블록 몇 개 쌓아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 블록들을 AI한테 한번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어떤 블록들이 있고 어떤 입력과 아웃풋을 내고,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이번에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입력하게 하고 블록들을 한번 구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사용자가 요청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블록들을 저렇게 쭉 쌓고 그 안에 인자들도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대 안 하고 한 실험인데 얘가 블록을 쌓는 기술이 되게 놀라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제품에 개입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정말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문위원 역사상 최연소 자문위원들을 회사에 모셔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이거 한 학생의 결과물입니다. 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니까 부산 시내에 축구하기 좋은 문장들을 저렇게 쭉 나열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운동장의 장점과 단점을 저렇게 텍스트로 나열해가지고 운동장 옆에 저렇게 띄워놓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일주일 만에 이 정도 결과물을 내면은 웬만한 수업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저희는 결론을 얻었고요. 자문을 했으니까 이제 자문 의견을 받았는데 축구장 설명을 사용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10초 동안 설정했다고 합니다. 유저를 생각한 아주 똑똑한 학생인 거죠. 그리고 저희 쪽에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기존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트를 다시 하나 지웠습니다. 서비스 운영 부분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는 초반에는 앱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앱을 찾는데 시간도 걸리고 방법도 잘 모르니까 얘를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질문하면 답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풍 정보가 궁금하다면 저희들 많은 앱들 중에 얘가 이제 태풍 서비스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나서 다음 질문으로 이제 2025년도에 8월에 발생한 태풍이 궁금하다 하면 실제로 발생한 태풍 리스트를 저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대화로도 답변하지만 시스템도 같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분석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운영형 AI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얘가 실행도 시켜주고 운영도 하니까 생각도 얘한테 맡기면 안 될까라고 생각한 게 이제 에이전트 오토메이션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슷한 서비스가 오픈크루랑 오토GPT 같은 게 이 서비스입니다. 오픈크루는 아시다시피 한번 설정해 놓으면 자기 컴퓨터에 들어가서 다른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오고 시키지 않은 일들을 막 하는 애고, 오토GPT는 자기가 똑같은 AI들을 막 생성해서 어떤 요구된 과제에 어떤 답변을 하려고 막 운영하는 애들입니다. 둘 다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실제로 오픈크루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가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저희 아키텍처랑 비슷합니다. 바뀌는 거는 얘들이 핸들링하는 데이터가 GIS 데이터라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할 때 보통 데이터를 모으고 시뮬레이션들을 합쳐서 보통 모니터링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람이 어떤 트리거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이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실수 과정을 없애려면 24시간 얘를 감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해당 서비스입니다. 얘는 쉬지도 않습니다. 24시간 미래 기상 정보들을 다 찾아서 뒤져가지고 살펴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을 만한, 예를 들면 비가 만약에 일주일 뒤에 100mm 올 것 같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가지고 그쪽 지역에 100mm 오면 어디가 잠길지를 다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력들을 다 뒤져가지고 실제로 그 비가 왔을 때 어디가 왔는지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미리 알림을 줍니다. 이때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침수가 예상됐을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 이런 식으로 24시간 감시하는 AI를 백단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실수하는 영역을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AI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파트입니다. 데이터 구축 파트입니다. 이거는 미래 스마트 글래스가 사용자들 일반화됐을 때 그때를 예측한 쉽게 말하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아마 그걸 꼈으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다라고 예측한 건데 보시면 건물들 벽면이고 어디고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실화된 메타에서 나온 레이번 디스플레이라는 그나마 가장 잘 발달된 글래스입니다. 이게 정말 사기가 힘들더라고요. 직접 메타에 가서 메타랩에 가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허락 요청이 오면 이제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출장길에 사왔는데 꼈을 때 느낌이 10년 전에 구글 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게 그때랑 화면 조금 더 커진 것 같은 느낌? 그 외에는 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났는데 기술 진보가 이렇게밖에 안 됐나? 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슈가 되겠지 싶어서 한 달 동안 끼봤습니다. 한 달 동안 끼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길 가다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물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경 쓰고 있다가 물어보면 바로 화면 눈앞에 영상이 펼쳐집니다. 이 식물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미술관 같은 데 가가지고 그림을 딱 보고 이 그림 무슨 그림이냐 하면 설명이 쫙 옆에 달립니다. 제 눈시 앞에. 이 기존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진 찍고 챗GPT한테 올려서 물어보고 다시 답변 보고 그림 보고 이 과정들을 다 생략시켜버립니다. 드디어 이제 얘의 장점이 확실히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언어 모델을 만나서 얘가 저희 디지털 팀이 자꾸 부각되는 것처럼 확실히 부각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 AI 스마트 글래스에 대해서 오랫동안 계속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저걸 끼고 봐야 될 대상들은 실제 세상에는 없는 물체거든요. 없는 단판이거나 없는 백보드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저희 플랫폼에서 운영 관리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역 주변입니다. 저기를 만약에 이제 AR 글래스를 끼고 올려봤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겠죠. 저 건물의 정보가 되게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을 보면 딱 여기까지입니다. 차에 달고 그 차가 이 시간까지. 근데 우리는 여기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80% 이상이 됩니다. 여기가 궁금합니다. 이거 어디에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건물 1층에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 업데이트되는 시기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얘는 사무실 들어오면 바로 바꿔요. 얘를 한번 플랫폼에 올려보겠습니다. 저 안에 텍스트 내용을 분석해서 이게 어느 건물일지를 예측을 합니다. 제일 상위에 예측한, AI가 예측한 저 건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만약에 맞다면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이미지에 있던 층 정보를 가지고 이번엔 디지털 트윈의 층을 나누고 해당 데이터를 쭉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AI가 다시 저기에 무슨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으면 찾아와서 연결시키는 것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AR 글래스를 끼고 보면은 기존에 없던 정보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AR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영역의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에서 더불어 이게 저희의 올해 목표이자 시작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원래 전문가의 능력이었던 영역들을 하나씩 지우면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20개 기관에 베타 테스트로 데이터를 뿌려봤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받았는데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잘 작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타 테스트 한 지 2주도 되지 않아서 첫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인문학과 교수님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논문 발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 소멸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데 이 데이터를 저희 플랫폼으로 바로 올려서 지역화시키면서 발표하는 저희가 원래 개발하면서 바랬던 그 이상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엄청난 요구사항들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 인터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객 소리를 계속 들어가면서 기술을 고객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왜 AI 네이티브 전략으로 플랫폼을 전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지 오늘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노력이 실제로 이제까지의 이 관련된 기술들이 어떤 전문가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